통장에 10억이 찍혀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큰돈이라는 막연한 느낌 말고 이 돈이 매달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지로 바꿔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10억은 가만히 두어도 매달 333만 원이 따박따박 꽂히는 돈입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지 않아도, 몸이 아파 한 달을 누워 있어도 평균적인 가구의 생활비가 거의 다 해결되는 규모의 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상상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우리 귀에 익숙한 문장 하나가 끼어듭니다. 요즘은 10억으로 서울 아파트도 못 산다는 말이 그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온 50대일수록 이 말 앞에서 이상하게 작아집니다. 평생 아끼고 모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세상은 그 정도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불편한 이야기부터 먼저 꺼내겠습니다. 10억이 작다고 말하는 목소리는 사방에 가득한데 정작 그 10억에 도달한 가구는 대한민국 10가구 중 딱 한 가구뿐입니다. 최신 통계청 자료 기준으로 순자산 10억 이상을 가진 가구는 전체의 11.8%입니다. 상위 10%의 커트라인이 정확히 10억 5천만 원입니다. 즉, 우리는 상위 10% 안에 들어간 자산을 손에 쥐고도 그것이 초라하다고 스스로를 채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착시가 생기는지, 그리고 50대가 평생 모르고 살면 후회하는 10억의 진짜 위치가 어디인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한 가지와 함께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보고 나면 10억이라는 숫자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먼저 좌표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10억을 이야기할 때 순자산과 금융자산이라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기준을 아무렇지 않게 섞어서 씁니다. 순자산은 집과 주식과 예금을 모두 합친 다음 대출과 부채를 전부 빼고 남은 순수한 내 몫입니다. 이 기준으로 10억을 넘긴 가구가 전체의 11.8%입니다. 평범한 가구 평균 자산의 1.8배에 가깝고 가구 순자산 중위값 약 2억 6천만 원의 4배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평생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도달하기 어려운 규모라는 뜻입니다. 이 숫자는 한 번 더 곱씹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0가구가 나란히 서 있을 때 그중 단 한 가구만 넘어서는 선, 그것이 순자산 10억이라는 좌표입니다. 반면 금융자산 10억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동산을 빼고 주식과 예금처럼 당장 현금화해서 굴릴 수 있는 자산만 10억을 넘긴 사람은 전국에 약 47만 6천 명뿐입니다. 전체 인구의 0.93%입니다. 10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는 명백한 최상위 1%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포함 10억과 현금성 자산 10억은 이름만 같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않는 순간 자기 자산을 평가하는 자가 이미 고장난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이 10억을 작게 느낄까요? 원인은 우리가 매일 들여다보는 화면에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5억, 강남 3구 평균은 28억이라는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그 숫자 옆에 내 10억을 세워두면 당연히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시야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땅은 전 국토의 0.6%입니다. 전국 주택 중 서울 주택은 16.1%이고 서울 아파트로 좁히면 9.7%입니다.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지은 지 5년 이하의 서울 신축 아파트는 전국 주택 전체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상위 1.1%짜리 물건을 기준선으로 삼아놓고 내 10억에 낙지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서 99점을 맞은 학생이 옆반에 100점 맞은 단 한 명만 쳐다보며 나는 부족하다고 자책하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냉정하게 말해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비이성입니다. 비교 대상을 어디에 두느냐가 곧 내 자산의 체감 크기를 결정합니다. 전 국토의 0.6%짜리 땅 위에 올라선 전국 주택의 1.1%짜리 신축 아파트를 표준이라고 믿는 순간 나머지 98.9%의 현실 위에 서 있는 내 자산은 영원히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자산이 아니라 자를 잘못 골랐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그 10억이 실제로 삶에서 무엇을 바꾸는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위 1%에서 10% 사이 구간에 들어서면 5가지 변화가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무게중심이 근로소득에서 자본소득으로 옮겨간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몸을 갈아 넣어 번 돈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돈이 나를 위해 일합니다. 금융자산 10억을 연 4%로만 굴려도 세전 4천만 원, 세후 약 3,400만 원이 생깁니다. 평범한 가구의 연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6,032만 원이니 그 56%를 방어하는 수준입니다. 본업을 잃어도 생존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 그것이 진짜 은퇴 준비의 완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이 늘어난다는 사실보다 소득의 성격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내 시간과 체력을 팔아서 만드는 돈에는 반드시 한계가 오지만 자본이 만들어내는 돈에는 그런 종류의 마감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거절의 비용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당한 일을 견디는 이유는 인내심이 강해서가 아니라 거절했을 때 잃게 될 수입이 곧 생존권이기 때문입니다. 10억이 있으면
직장의 부당한 지시, 거래처의 무리한 요구와 갑질에 싫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생기는 금전적 타격을 감당할 맷집이 생깁니다. 무리한 보증이나 사기성 짙은 유혹에도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가난이 다시 가난을 부르는 악순환의 메커니즘은 대개 이 지점에서 끊어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한 가지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년 안에 돈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삼켰던 일이 있었다면 그게 어떤 종류였는지 짧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시간의 단위가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가난할 때는 당장 이번 달 카드값과 공과금을 걱정합니다. 조금 나아지면 분기나 1년을 봅니다. 그런데 10억이 있으면 5년, 10년, 20년 단위로 인생을 설계하게 됩니다. 자녀의 대학 진학, 부모님 간병, 본인의 노후 의료비가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계산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의제로 바뀝니다. 단기적인 욕망이나 충동에 휘둘리는 일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사실 조급한 결정의 대부분은 성격 때문이 아니라 내다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나옵니다. 자본은 그 시야를 물리적으로 늘려주는 장치입니다. 네 번째는 50대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 위기 방어력입니다. 자본이 없으면 갑자기 차 수리비 200만 원이 나올 때 카드 할부를 긁어야 합니다. 할부가 밀리면 신용이 떨어지고, 신용이 떨어지면 대출 이자가 오르고, 이자가 오르면 생활비가 쪼들려서 결국 전체가 무너집니다. 이것이 가난의 도미노입니다. 10억 원은 이 도미노를 중간에서 차단합니다. 차 수리비도, 갑작스러운 수술비도, 가족의 사업 실패도 그저 하나의 단일 사건으로 끝날 뿐 내 삶 전체를 흔드는 다음 사고로 번지지 않습니다. 50대에게 이 차이는 특히 결정적입니다. 젊을 때는 사고가 터져도 남은 시간과 근로소득으로 어떻게든 메울 수 있지만 은퇴가 시야에 들어온 나이에는 한 번의 사고가 회복기간 자체를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자본은 그럴 때 수익률이 아니라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세금이 갑자기 인생의 주요 과목으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자산이 적을 때 세율 5% 차이는 푼돈입니다. 그런데 10억이 넘어가면 그 5%가 5천만 원이 됩니다. 얼마를 버느냐보다 얼마를 지키느냐가 생존의 문제가 되는 구간입니다. 부동산은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까지 살 때부터 팔 때까지 세금이 따라붙습니다. 1주택이라도 양도가액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고 다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한도 같은 조건에 따라 수천에서 수억 원이 그냥 날아갑니다. 금융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와 배당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지방세를 포함해 최고 49.5%까지 낼 수 있습니다. 자산을 지키려는 사람에게 세법은 취향이 아니라 게임의 규칙입니다. 규칙을 모른 채 경기장에 들어선 사람은 아무리 잘 뛰어도 점수판에서 계속 손해를 봅니다. 10억 구간에서 벌어지는 격차의 상당 부분은 수익률의 차이가 아니라 세금이라는 규칙을 알고 움직였느냐 모르고 움직였느냐의 차이에서 벌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이야기인 건 알겠는데 지금 시작하기엔 늦었다. 젊을 때 했어야 했다는 자책입니다. 그런데 통계는 정반대를 가리킵니다. 총자산 약 100억 기준에 진짜 부자들이 종잣돈을 마련한 평균 나이는 42세였고 그 종잣돈의 평균 금액은 7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자산 10억과 부동산 자산 10억을 동시에 가진 부자들을 조사해보니 대다수가 50대와 60대 이상이었고 40대 이하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부의 라이프 사이클은 대체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20대와 30대에 본업으로 피땀 흘려 돈을 모으고 40대 초반에 약 7억 원의 종잣돈을 완성하고 40대 후반부터 50대에 그 돈을 굴려 자산 증식의 가속도가 붙고 50대 후반과 60대에 마침내 부자 반열에 안착합니다. 그러니까 50대는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본업으로 모은 시드머니가 있고 시장의 상승장과 하락장을 한두 번은 겪어봤고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투자 기준이 완성된 자산을 가장 빠르게 굴릴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20대에게는 시간이 있지만 굴릴 돈이 없고 50대에게는 굴릴 돈과 판단의 근거가 함께 있습니다. 부자들의 평균이 42세에 종잣돈을 완성하고 그 뒤에 자산이 불어났다는 사실은 결국 승부가 나는 구간이 시작이 아니라 그 이후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한 가지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50대는 자산의 가속도가 붙는 황금기인 동시에 사기 피해와 무리한 투자 실패가 가장 빈번하게 터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10년 넘게 안 쓰고 모은 수억 원을 지인의 추천 한 번에 며칠 만에 다 날리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통장에 찍힌 숫자보다 중요한 것이 안목입니다. 운으로 10억을 번 사람은 자기가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다 잃습니다. 반대로 본업의 내공과 시장 경험으로 만든 안목을 통해 10억을 만든 사람은 그 돈을 잃어도 다시 10억을 만들어냅니다. 진짜 자산은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만들어낸 안목입니다. 그래서 자산을 점검할 때 함께 물어야 할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내 자산 가운데 내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돈은 얼마이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돈은 얼마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후자의 비중이 클수록 그 자산은 커 보여도 위태롭습니다. 이 안목의 가장 위험한 적은 조급함입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은 두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부릅니다. 하나는 자신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곳에 남의 말만 믿고 돈을 넣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익을 부풀리려고 무리하게 빚을 끌어다 쓰는 것입니다. 이 둘이 결합되는 순간 인생은 단 한 번의 실수로 다시는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빨리 부자가 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경륜과 인내심이 50대만의 무기이고, 그것을 미천 삼아 천천히 단단하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딱 10분만 쓰셔서 두 가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동산을 완전히 빼고 내가 당장 꺼내서 굴릴 수 있는 순수 금융자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냉정하게 따로 계산해 보십시오. 둘째, 최근에 빨리 돈을 벌고 싶은 조급한 마음 때문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이 추천해준 상품에 가입하거나 투자한 적이 있는지 뼈아프게 점검해 보십시오. 이 두 가지를 마주하고 나면 내가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가 숫자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남겨두겠습니다. 그 부자들이 종잣돈을 만든 경로를 많은 순서대로 늘어놓으면 사업소득, 부동산 투자, 그리고 부모의 지원이나 상속이었습니다.